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침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혹은 스스로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력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위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알면서 모른 척하고, 느끼면서 못 느낀 척하고, 화가 나면서 괜찮은 척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두시면 이처럼 마음 깊이 울리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총칼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사람, 적국의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진실을 말했던 사람, 32회라는 짧은 생애 동안 수천 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 발자국을 남긴 사람, 그의 이름은 안중근.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 속 위인의 일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옳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두렵다는 이유로 침묵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힘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말을 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서보는 시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중근은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안태우는 진사 출신의 개화 성향을 가진 선비였고, 어머니 조마리아는 신앙심 깊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집안은 넉넉한 편이었고 어린 안중근은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편안함에 안주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안중근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공부보다 활쏘기와 말타기를 즐겼고 무엇보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습니다. 동네에서 약한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른의 말이라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조용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어릴 때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의무다. 이 말은 그가 평생 살아온 방식의 요약이었습니다. 1897년 무렵 안중근은 프랑스 선교사 빌렘 신부를 통해 천주교에 입교하며 세례명 토마스를 받았습니다. 이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 귀의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정의란 하늘의 명령이었고 불의에 대한 저항은 신앙의 실천이었습니다. 신앙이 그의 용기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중근의 용기는 단순한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한 깊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용감한 사람을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안중근에게 신앙은 바로 그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작은 두려움은 그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나라의 외교권이 일본에 빼앗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은 눈물을 흘렸고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울었고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안중근은 달랐습니다. 그는 눈물을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옳은 일이 무엇인가? 이 물음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러나 안중근은 달랐습니다. 그는 안전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옳음을 먼저 물었습니다. 그가 먼저 선택한 것은 총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이었습니다. 1906년 안중근은 평안남도 진남포로 이사해 사문학교와 돈이학교를 세웠습니다. 민족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 재산을 학교에 쏟아부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 되어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민족은 권력에 휘둘리지만 깨어있는 민족은 권력에 맞선다는 것을, 총칼로 나라를 빼앗을 수는 있어도 깨어있는 정신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러나 교육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일제의 탄압은 날로 거세졌고 민족의 숨통은 점점 조여들었습니다. 1907년 군대 해산령이 내려졌습니다.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강제로 무장해제를 당하는 치욕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총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부는 자결을 택했습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이후 안중근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의병 활동에 뛰어든 것입니다. 총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일제와 맞서 싸웠습니다. 의병대를 이끌고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습니다. 동지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09년 1월 안중근과 그의 동지들은 역사적인 서약을 맺었습니다. 단지동맹, 왼손 약지 끝 한마디를 잘라 피로 쓴 서약서. 대한독립, 이 두 글자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맹세였습니다. 그 피 맺힌 도장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선언이었습니다. 단지동맹에 참여한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후 각자의 자리에서 조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처럼 안중근의 용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뜻을 나누는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용기가 더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 이토 히로부미가 특별 열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이토는 조선 침략의 원흉이었고 을사늑약을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안중근은 군중 속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두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고요했습니다.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의 평온이었습니다. 세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졌습니다. 안중근은 러시아어로 외쳤습니다. 코레아우라, 대한민국 만세. 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순 감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 이후 안중근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리순 법정에서 안중근은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고 이토 히로부미의 죄목 15가지를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침략자의 법정에서 침략자의 언어로 침략의 부당함을 논한 것입니다. 그 15가지 죄목 중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두 번째는 고종 황제를 폐위시킨 죄. 세 번째는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한 죄. 안중근은 이 죄목들을 나열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개인의 원한으로 이토를 쏜 것이 아니다.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서 적의 우두머리를 처단한 것이다. 나는 의병이고 이것은 전쟁 행위다. 따라서 나를 살인자로 재판할 수 없다. 재판관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당당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선처를 구하는 피고가 아니라 역사 앞에서 당당히 서 있는 의인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 재판관도 일본인 검사도 안중근의 당당함과 논리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비록 사형을 선고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름의 힘입니다. 총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상대를 흔드는 힘입니다. 안중근은 리순 감옥에서 2달 남짓 동안 동양평화론을 집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민족주의의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함께 평화로운 아시아를 만들어야 한다는 놀라도록 넓은 시야의 평화론이었습니다. 한중일 3국이 연합군을 구성하고 공동은행을 설립하고 평화를 공동으로 지켜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담겼습니다. 침략국 일본의 감옥 안에서 침략의 피해자가 침략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평화를 구상했다는 것. 이 역설이 안중근을 단순한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진정한 사상가로 만들어줍니다. 원망이 아닌 비전을, 복수가 아닌 공존을 꿈꾼 사람.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32살의 나이로 순국했습니다. 사형 집행 전날 밤 그는 2 남동생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각각 자신의 직분을 다하라. 사형을 앞두고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면회 대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이 어머니의 말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죽으러 가는 것을 알면서 살라고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옳게 살다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있었기에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 한마디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옳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안중근이 남긴 말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어록들은 단순한 역사적 문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권력 앞에 위축되어 있는 당신에게 직접 건네는 말들입니다. 첫 번째 말입니다. 국가 안이 노심초사, 나라의 위태로움을 걱정하며 몸과 마음을 다 바쳤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걱정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걱정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직장이 잘못 돌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팀장이 부당한 지시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조직 문화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걱정에서 멈춥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말했다가 찍힐까봐, 행동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래서 우리는 알면서 모른 척하고 느끼면서도 침묵합니다. 안중근은 묻습니다. 걱정하면서 침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리입니까? 걱정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충성입니까? 두 번째 말입니다. 견리사의 견이수명. 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위기를 보거든 목숨을 바칠 것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공자가 먼저 한 말이지만 안중근은 이 말을 글로만 배우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살아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현대적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익이 생겼을 때 먼저 옳은지를 물어라. 위기가 닥쳤을 때 포기하기 전에 맞설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너무 자주 이익 앞에서 의로움을 미루고 위기 앞에서 도망칠 방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승진을 위해 양심을 잠시 접어두고 인정을 받기 위해 옳지 않은 일에 동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중에 자리가 생기면 그때 바꾸면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힘을 키우면 된다. 그러나 그 나중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이 커질수록 잃을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입니다. 일일 부독서 구중생 형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말입니다. 안중근은 리순 감옥 안에서도 책을 읽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적 욕구가 아니었습니다. 배움을 통해 자신이 옳다는 것을 더 깊이 확인하고 그 확신을 통해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면 두려워집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면 무엇에 맞서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무지한 상태에서는 강한 자의 말이 곧 진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알게 되면 그 말에 오류가 보입니다. 그 권력에 근거 없음이 보입니다. 안중근이 평생 공부를 멈추지 않은 것은 그 알미 용기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맞설 수 있습니다. 알아야 말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입니다. 황금백만냥 불여일교자. 황금백만냥이 자식 하나를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안중근이 교육에 전 재산을 쏟아부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가장 강한 무기는 총이 아니었습니다. 깨어있는 정신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권력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도 행동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교육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깨어있는 정신을 기르는 것,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말입니다. 지사인인 살신성인. 뜻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인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공자의 말이지만 안중근은 이 말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살신성인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모한 자기희생을 권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명확히 아는 사람의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중근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독립, 민족의 존엄, 정의라는 이름의 가치. 그 가치 앞에서 목숨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여섯 번째 말입니다. 임무원려 필유근우.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걱정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안중근은 단기적 생존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라는 긴 시간 속에서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두렵더라도 긴 안목으로 보면 행동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험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 장기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을 하지 않으면 당장은 안전하지만 긴 시간이 지나면 자신을 잃게 됩니다. 지금 불의에 동조하면 당장은 편하지만 긴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남습니다. 이제 안중근과 관련된 감동적인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리순 감옥에서 안중근을 담당했던 일본인 간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치바 도시치. 처음에 그는 그저 임무를 수행하는 간수였습니다. 죄수를 감시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고 특히 정치범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치바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안중근이 보통 죄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단정하게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앉아 글을 썼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간수들에게도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평온함과 온화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안중근은 치바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군요. 우리는 서 있는 편이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치바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을 감시하는 간수에게 피고가 적이나 원망이 아닌 동료의 존중으로 말을 건넨 것입니다. 치바는 점점 안중근에게 이끌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안중근에게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씨 한 점을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중근은 흔쾌히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치바는 그 글을 받아 평생 간직했습니다. 안중근이 순국한 뒤에도 치바는 매년 안중근의 기일이면 그의 위패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적국의 군인이 자신이 감시했던 사람을 위해 평생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치바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안중근은 내가 만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의 당당함이, 그의 평온함이 나를 바꾸어 놓았다. 이것이 오름의 힘입니다. 총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감화시키는 힘. 권력보다 강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권력 앞에서 위축되는 걸까요?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1961년에 유명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권위 있는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참가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참가자의 65%가 치명적인 수준의 전기 충격까지 권위자의 지시를 따라 끝까지 눌렀습니다. 상대방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달라고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실험자가 계속하라고 지시하면 많은 참가자들이 계속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이마에 땀이 맺히면서도 권위자의 말이라는 이유로 계속했습니다. 이 실험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권위 앞에서 본능적으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도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권위자가 명령하면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의 약함이 아닙니다. 인간의 진화적 본능입니다. 집단에서 퇴출되지 않기 위해 권위에 복종하도록 설계된 뇌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권력 앞에서 위축되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본능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인간다움입니다. 1971년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지하복도를 가짜 감옥으로 만들고 참가자들을 간수와 죄수 역할로 나누어 배정했습니다. 단 6일 만에 간수들은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했고 죄수들은 극심한 심리적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2주로 계획된 실험이 6일 만에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실험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할과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리에 앉으면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약자의 자리에 앉으면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짐바르도의 실험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극단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인간적인 모습을 유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역할이 자신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중근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수복을 입었지만 죄수라는 역할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고석에 앉았지만 피고라는 위치에 자신의 존엄을 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권력 앞에서 위축될 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잃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진짜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조직의 논리에 자신을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없어지고 조직이 원하는 모습만 남게 됩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숨기고 다수의 무리와 행동을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없어지고 무리의 일원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권력의 가장 무서운 작동 방식입니다. 총칼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감옥이 아니라 시선으로 우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허용합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 감옥에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2018년 어느 회사의 회의실 이야기입니다. 팀장은 새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방향이었고 방법론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리 한 명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대로 가면 6개월 안에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틀릴 리 없다는 생각, 내가 틀린 건 아닐까 하는 의심, 말했다가 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 이 세 가지가 입을 막았습니다. 6개월 후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팀장은 책임을 팀 전체에 나누었습니다. 그 대리는 그제서야 생각했습니다. 그때 말했어야 했다고. 침묵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 배웠습니다. 침묵은 공모입니다. 침묵은 동의입니다. 침묵은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됩니다.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경력 3년차 의사가 있었습니다. 원로 교수가 환자의 진단을 내렸는데 그 진단이 틀렸다는 근거가 명확히 보였습니다. 그 의사는 두려웠습니다. 30년 경력의 교수에게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이. 그러나 그는 결국 말했습니다. 정중하게, 근거를 들어 차분하게. 교수님, 이 부분에서 다른 가능성을 한 번 더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교수는 처음에는 불쾌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다시 살펴보았고 결국 진단을 수정했습니다. 환자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의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수에게 미움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교수는 그 의사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진정한 의료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름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두려움도, 권위도, 지위도 결국 진실 앞에서 물러서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중학교에서 특정 학생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반 아이들 대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따돌림의 대상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따돌림 당하던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또 한 명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 날 한 명이 더.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따돌림은 사라졌습니다. 옆에 앉은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용기가 공간을 바꾸었습니다. 1955년 12월 1일 미국 엘라베마주 몽고메리 로사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시내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버스에서 흑인은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규칙이었습니다. 권력이 만든 질서였습니다. 로사 파크스는 그 권력의 질서에 대해 아주 단순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저 너무 피곤했다. 발이 아닌 것이 피곤했다. 굴종하는 것에 지쳐 있었다. 그녀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부의 행동 하나가 미국 민권운동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이 시작되었고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1956년 미국 대법원은 버스에서의 인종 분리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사람의 피곤함이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 용기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안중근의 하얼빈 거사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불꽃이 된 것처럼 로사 파크스의 거부가 미국 민권운동의 불꽃이 된 것처럼 옳음을 선택한 한 사람의 행동은 혼자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침묵하고 있는 옳음이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까? 권력 앞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보시기 바랍니다. 안중근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권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핵심 가치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안중근에게는 명확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독립, 민족의 존엄, 정의. 이 가치들이 흔들림 없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도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핵심 가치가 필요합니다. 직업적 정직함, 관계에서의 진실함, 약자에 대한 배려 같은 것들. 이 가치들이 무엇인지 알고 이름을 붙이고 의식적으로 매일 들여다보는 사람은 권력의 압박 앞에서도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압니다. 오늘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 3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잃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관계가 끊겨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권력이 압박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쓰는 순간 당신은 이미 옳음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침묵의 대가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하는 것의 위험만 생각합니다. 말하면 찍힌다, 말하면 미움받는다, 말하면 잘린다. 그러나 침묵의 대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잃습니다.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거울 앞에 서도 낯선 사람만 보이게 됩니다. 침묵의 대가는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긴 시간에 걸쳐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무기력감이 커지고 삶의 의미가 흐릿해집니다. 반면에 옳은 말을 하는 것의 결과는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긴 시간에 걸쳐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작은 용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중근 같은 거대한 용기를 처음부터 낼 수 없어도 됩니다. 작은 용기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한마디 내는 것,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정중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잘못된 정보를 보았을 때 조용히 수정해 주는 것. 이런 작은 용기들이 쌓이면 점점 더 큰 용기가 낼 수 있게 됩니다. 근육이 운동을 통해 강해지듯 용기의 근육도 작은 연습을 통해 강해집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통제력과 용기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할수록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진다고 합니다. 작은 용기가 큰 용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안중근은 하얼빈 거사의 결과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총을 쏜 뒤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조선의 독립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것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 없을 때 결과를 핑계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옳습니다. 그 과정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옳은 과정을 선택한 자신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5번째 방법은 함께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안중근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동맹을 맺은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혼자 모든 권력에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는 것, 함께 말하고 함께 서는 것, 그것이 용기를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집단에서 단 한 명만 이의를 제기해도 다른 사람들이 복종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혼자가 아닐 때 우리는 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주위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한 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 방법은 두려움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용감한 게 아닙니다. 두려우면서도 행동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안중근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총을 쏘기 전 심장이 뛰었을 것입니다. 법정에 서기 전 손이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함께 걸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멈춰라. 안전한 곳에 있어라. 용기는 그 두려움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가야 해. 두려움을 적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일 앞에서 심장이 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안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안중근은 죽는 날까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유산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침묵을 선택한 사람은 평생 그 침묵을 후회합니다. 그러나 두려움 앞에서 행동을 선택한 사람은 비록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후회의 짐을 지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더 무거운 삶입니까? 행동의 결과입니까? 침묵의 후회입니까? 안중근이 리순 감옥에서 남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침묵을 선택하겠습니까? 옳음을 선택하겠습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운다는 것은 지금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낮아졌다고 해서 영원히 낮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두렵다고 해서 영원히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나아가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안중근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옳은 일을 행하기 두렵거든 먼저 사람이 되어라.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권력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말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중근이 32회의 짧은 생으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을 남긴 이유입니다. 우리는 안중근처럼 총을 들고 역사의 무대에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장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직장, 가정, 학교, 관계 속에서 매일 작은 선택들을 마주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틀린 것을 알면서 침묵할 것인가? 조용히 한마디를 낼 것인가? 오늘 친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서 모른 척 할 것인가? 옆에 설 것인가? 오늘 자신에게 부당한 요구가 왔을 때 웃으며 수용할 것인가? 정중하게 거절할 것인가? 그 선택들이 쌓여 당신이 됩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 당신의 삶이 됩니다. 안중근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옳음은 힘보다 강하다. 두려움이 있어도 행동하라. 권력이 두려워도 자신을 잃지 마라. 그리고 오늘
작은 용기 하나를 내어라. 여러분,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안중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오래 남아 필요한 순간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동서양의 위인들이 남긴 지혜를 여러분의 현실과 깊이 연결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이 한 장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 3가지를 적으세요. 두 번째,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 1가지를 솔직하게 적으세요. 세 번째, 이번 주 안에 작은 용기를 낼 수 있는 행동 1가지를 적으세요. 그것이 안중근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안중근의 유언한 구절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그의 오름에 대한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오름에 대한 믿음도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